제일 중요한 건 본인들 입장에서 약간의 데이터가 네. 입력할 때 양념이 들어간다. 양념이 들어가요. 교수님, 그 요즘에 부동산 하락과 관련된 기사들이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네. 이게 부동산 관련된 그 조사 기관, 뭐 업체, 뭐 이런 데도 뭐 여러 개고 사실 뭐 그거마다 또 통계도 또 다르고 하는데 이런 부동산 관련된 기사를 어떻게 읽어야 되고 뭐 어느 정도 신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네. 그래서 오늘 사실 그 주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많은 기사가 그냥 그 어떤 기자분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쓰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신력 있는 부동산 관련한 각종 통계가 발표되면 그거에 빗대어서 뭔가 기사가 작성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부동산 관련한 통계를 꼽으라면 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네. 부동산도 통계가 많은데 그게 한 3가지 꼽을 수 있는데 하나는 부동산 원이라는 국가기관에서 집계하는 부동산 전반적인 가격 동향을 확인하는 지표가 네.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시중은행 중에 뭐 부익남에서는 얘기해도 네. 상관없죠. 뭐. 네네네. KB에서 네. 제공하는 부동산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또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 지수라는 게 또 있어요. 네. 사실 국토부라고 하지만 이것도 부동산원에서 도와줘서 만든 거긴 합니다. 네네네. 자, 그래서 이 3가지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가 통계가 다 달라요. 우리 부익남님 네. 정도면은 네. 어마어마한 초고수니까 다 아시잖아요. 왜 이러세요? 네? 방송 때문에 모른 척하지 말고. 아닙니다. 가끔 다를 때 당황스럽지 네? 않으세요? 사실 어느 정도 비슷하게 추세가 움직이는 것도 있는데 유독 특정 지역이 막 달라지거나 서울. 특정 곳이 특정 시기에만 안 올라가거나 맞아요. 뭐 이러기를 하는 게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뭐 다른 어떤 조건 가지고 조사하는 건 아닐 텐데 뭐 약간의 뭐 수치는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어떻게 경향성이 이렇게 달라질까? 그건 참 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죠. 네. 예, 바로 오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신문 기사를 보고 내 목돈을 또 투자하셔야 되는데 네.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조사 방법이 다르고요. 그리고 표본이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향 차이가 커지는 거예요. 네. 먼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까요? 조사 일단 방법부터 다르다. 조사 방법부터. 네. KB 같은 경우는 쉽게 해서 그 동네에 자신들과 제휴 맺어져 있는 공인중개사 사람들에게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 동네 요즘 어떻게 됐어요? 이 동네 얼마입니다 해서 단말기에 입력을 해줍니다. 네네. 그걸 바탕으로 집계를 해요. 이게 바로 KB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원에서 집계하는 방식은 자신들의 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원의 전문 그 집계 요원들이 있어요. 네. 이 요원들이 전화도 하고 가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계를 해요. 네. 자,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생기는 편향성이 있는데 지금은 또 이걸 보정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들 주장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길 수 있는 요인들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집계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네. 중개사분들은 거기에서 상시 아파트 매매를 모니터하다 보니까 같은 동 같은 평형대라 하더라도 네. 약간의 가격 거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뭐 1,000만 원 더 낮게 거래했다가 1,000만 원 더 비싸게 됐다가 그렇게 되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어떤 조닝 안에 있었을 땐 이거는 가격이 변한 게 아니야. 이렇게 인식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러면 그냥 변화 없음 버튼 일종에 누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어떤 신문 기사는 예를 들어서 그 근처에 얼마 올랐대던데 요거 하나를 본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올랐는데 지표는 변화가 없고 네.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분들 입장에서는 그 동네의 가격 동향을 네. 요즘은 워낙 부동산에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네. 이 우리 부익남 같은 전문가가 아니라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KB 지표나 부동산원 지표 일일이 다 보시는 분들 많아요. 아, 네. 정말 많아요. 많죠.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우리 아파트 가격이 네. 핫한 동네들, 네. 굉장히 가격 민감도가 높은 동네들 이런데 실제 떨어지고 있어요. 네. 떨어진다고 체크할까요? 체크를 못 하나요? 주저하게 되는 거죠. 네. 왜? 이 동네 시세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다, 재미없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네. 거래하러 안 와요. 거래하러 안 와요. 거래하러 안 한다. 네. 그러다 반대로 보니까 오른다고 하는 거는 그럼 과감하게. 더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약간 현실하고 약간 다를 수도 있는 게 저도 중개사분들을 만나보면 중개사분들이 오르는 거를 마냥 좋아하지가 않는 게 그렇죠. 오르면 또 주인들이 안 파니까 그리고 거래량 주니까. 물건을 안 내놓으니까.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떨어져도 거래가 안 오르고 네. 거래가 안 되고 네. 올라도 거래가 안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영원히 똑같아요. 아, 그냥 그런데 상대적으로 네. 언제가 더 거래가 안 되냐면 네. 떨어졌을 때가 더 안 되거든요. 어. 오를 때는 그래도 거래가 돼서 계속 가격이 네네네.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는 하방 경직성이 분명히 있었던 장들이 있었었고 네네. 자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본인들 입장에서 약간의 데이터가 네. 입력할 때 양념이 들어간다. 양념이 들어가요. 어. 자 그런데 모든 지역이 그런 건 아닙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KB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부익남님도 슬쩍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어떤 지역은 부동산원이나 KB나 큰 차이가 없어요. 네. 10년치를 살펴봐도 큰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런데 어떤 유달리 서울의 특정 지역만 두 곳에서 집계한 방식이 상승률이 큰 차이가 있어요. 2019년 부동산 핫할 때를 기준으로 했었을 땐 상승률의 3배 차이 나는 데도 있었어요. 근데 3배 차이면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이제 그것이 집계 방법에서 오는 차이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뜨거울 때 네. 전화 돌리면서 지금 이제 오르는데 더 오르기 전에 사셔야죠 할 때 그때 매매가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네. 그런데 다 올랐다라고 하면 진짜 거래가 이제 더 이상 안 들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아예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것 같은데 할 때도 또 좀 거래가 안 일어나고 하여튼 독특해요. 그럼 아까 말한 3배라는 게 어디가 더 높다는 거예요? 뭐 상승률이 어디가 더 KB가 더 높다. KB가 더 높아요. 그럼 KB가 변동성이 더 크다는 건가요? 변동성이 더 큽니다. 부동산원보다. 이렇게 조사 방법이 다르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부동산원에서는 이상 가격 조정이라는 장치가 들어가요. 네. 이것은 부동산원에서 실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거나 전화로 조사한 사람들이 이거는 좀 이상한 거래인데? 네. 라는 나름의 판단을 하는 거래들이 있어요. 뭐 증여라든지 아니면 어떤 네, 이유로 네, 네. 가격을 좀 올려서 사줘야 될 이유가 있었다든지 이런 걸로 봤었을 때는 이걸 공식적인 통계에서 빼버립니다. 빼버리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실제 단순히 공인중개사분들은 그냥 입력만 하는데 이거는 스스로 조정을 하는 조정이 있으니 네. 덜 움직이는 거죠. 변동성이. 그래서 그런 차이가 또 있어요. 또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국토부 이제 실거래가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실거래가 일어난 것만 가지고 하긴 합니다. 네, 이건 뭐 여지가 없잖아요. 여지가 없죠. 네. 근데 이제 이 실거래라는 것도 또 위험성이 많잖아요. 요즘 같을 때는 부모님들이 이제 슬슬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된다 네.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식이 지금 사업을 하다가 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크게 좀 사업 자금이 더 필요해요. 근데 그냥 빌려주면 사실은 큰 돈이면 증여로 보이거든요. 네, 네. 그럼 그건 안 되니 어떻게 한다? 네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아빠가 비싸게 사줄게 라고 하면 이게 매매가 되잖아요. 네. 증여보다는 싸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상 거래들이 생기는 것도 일단은 국토부의 실거래가 부동산 개수에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일단 요지가 생겨요. 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통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집계 방법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네. 거고 두 번째는 표본입니다. 네. 예. 이거는 벌써 부동산원이 한번 된통 한번 국회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언제죠? 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한번 그 기사도 막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KB는 그 집계하는 방식이 한 3만 개 가구가 좀 넘는 3만 그 표본을 가지고 계속 모니터를 합니다. 네. 그런데 부동산원에서는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9천 가구가 좀 넘었어요. 9천 가구 집계해서 우리나라 전체를 모니터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실거래를 반영 못할 경우가 많죠. 그게 그건가요? 그 중개사분들이 누르는 거랑 직원이 가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현실적으로 돈도 많이 들고 인력의 한계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보정하는데 또 시간도 걸리고 네네.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9천 가구만 하다가 이제 문제가 됐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대폭 늘렸어요. 네, 그래서 뭐 KB에 거의 준하는 수준까지 왔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예산 증액을 해서 이제 국가에서 좀 해라 했고 에피소드도 하나 있었던 게 KB 때문에 그 국가기관이 지금 약간 심하게 말하면 나에게 모멸감을 줬어 이런 수준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KB가 눈치가 보여서 한동안 맞아. 발표를 안 했잖아요. 그때 무슨 몇 월이었지? 9월인가가 보고서가 안 나왔어. 보고서를 안 냈어. 갑자기 그 뭐 기사 터지고 나서 뭐 안 나오더라고 한 달이. 아니 국가기관이 민간에 밀린 꼴이 되니 KB가 알아서 네. 머리 숙인 거죠. 네. 그러다가 안 하겠다고. 전화 미친 듯이 했어요. 네. 사실 저도 꼭 챙겨봐야 될 연구 때문에 네, 네, 시계열이 네. 끊기면 안 되니까 그렇죠. 왜 안 내시는 거예요? 전화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KB가 다시 냈죠. 네. 그래서 그런 기억납니다. 에피소드도 있어요. 네. 결국 국가에서도 돈을 더 써서 좀 이제 내실 있는 통계를 만들어 보자 해서 샘플을 대거 늘렸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얼마로 늘렸느냐? KB가 한 3만 6천 개 정도
정도 되고요. 네. 한국 그 부동산원이 이제 2만 개를 좀 넘어갔는데 여기에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좀 네. 이상한 게 있어요.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통계 동향 지수가 두 네. 가지가 있어요. 주간이 있고 월간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주간은 아파트만 가지고 조사해요. 근데 월간은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공동주택은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네, 그래서 빌라, 뭐 다세대 네네, 이런 게 다 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이해요. 주간을 예를 들어서 5주를 합쳐야 네. 월간 상승률과 똑같아야 되잖아요. 안 맞을 때 있어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을 때 있어요. 아니 주간이 0.01% 네. 상승했다고 해서 네. 내일이 5번 하면 0.05가 돼야 네. 되는데 월간 동향을 봤더니 0.4가 올랐대. 네. 뭐 그럼 10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이 지적들이 나간 거예요. 네네. 그 이유는 아까 표본 때문이에요. 주간으로 조사한 거는 아파트만, 그리고 월간은 아파트 말고 다세대, 빌라 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도 월간의 표본으로 들어간 아파트와 주간에 달라. 들어간 게 달라. 아, 그거라도 맞으면 그러면은 그거를 발표하는 게 이유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뭐 일단 유구무원입니다. 저도 아는 사람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네네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통계들의 편차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났을 때 네. 통계가 뭔가 예쁘게 나와서 뭐 너무 높아졌다 떨어졌다 뭐 어땠다라는 시사점이 있으면 네. 발표를 하게 되는데 네. 그때마다 부동산 시장의 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교수님 뭘 믿어야 됩니까? 제가 요즘 어디 강의 가면 부익남 나온 거 보셨다고 막 하면서 뭐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유 예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런 질문을 물어보셔서 네네네. 오늘 이 주제를 일단 앞에 서두로 던진 겁니다. 그러면 우선 표본이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좁혀진 거잖아요. 좁혀졌습니다. 3만 몇 개 대 이제 한 2만 후반대면은 거의 네. 비슷한 건데 네. 그 표본을 넣는 기준도 다를 거 아니에요. 사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숫자가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결과가 나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게 또 이제 또 어려움이에요. 지금은 이것은 양쪽 기관 모두 계속해서 수정 보완을 해가고 있는데요. 네네. 좀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이런 표본 방식으로 부동산 통계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네. 공동주택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구조가 표준화되어 있거든요. 닭장처럼. 네. 뭐 예를 들어서 32평이다. 그럼 그렇죠, 32평 다 뭐. 똑같이 생겼어요. 네. 근데 지금은 32평이라고 해도 안에 구조 다 다르고 타입 다르죠. 타입 다 A, B, C, D, E, F, G도 있죠. 맞습니다. 또 사실 요즘은 워낙 정주 여건에 대한 만족이 높아서 어느 뷰냐. 네, 뭐 그렇죠. 뭐. 그것도 되게 네, 중요하잖아요. 뭐 어디 좀 뷰가 좋으면 뭐 몇 억씩 차이 나고 막 하잖아요. 그럼요. 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는 이런 표본으로 조사하는 게 현장에 가보면 전혀 다른 소리를 들을 때가 너무 많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수정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이건 아직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지 네. 이거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답을 찾은 건 아니고요. 그나마 KB는 가장 대표적인 표준화된 평형대와 모델을 바탕으로 집계를 점점 맞춰가는 걸로 알고 있고 뒤늦게 샘플을 늘리다 보니 부동산원은 본인들이 일단 샘플에 예를 들어서 저희 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하면서 뭐 기프트콘 준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집이 알고 봤더니 전형적인 그 동네의 스테레오 타입의 아닌 경우도 있을 수 그럴 있겠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정들을 좀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니 뭐 계속 둘이 이제 비슷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좀 둘 다 더 어쨌든 정확하게 하려고 보정을 하기는 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현실을 반영하려고 둘 다 노력은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그냥 듣기로는 표본이 많은 데가 그래도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좀 현실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어떤 정확도라고 해야 되나? 현실 반영도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래도 KB가 그래도 좀 더 좀 뭐 현실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KB는 그래도 어떤 민간 회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수를 통해서 실제 거래를 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큰 지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흔히 말해서 핫플레이스, 네.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은 지역의 표본이 조금 더 많이 비중이 돼 있어요. 그런 빈번하게 거래되고 가격 동향의 폭을 면밀히 모니터하는 지역은 KB가 조금 더 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감정원은 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만든 지표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표의 샘플이 안 분되어 있죠. 아, 14개 시도에. 전체적으로 그냥.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거래가 띄엄띄엄 일어나는 시군 단위에서는 아니면 시도 단위에서는 네. 한국감정원 것
것들이 조금 더 부합성이 높다라는 소리를 제가 필드에 계신 분들에게 많이 들었어요. 아, 이게 뭔가 전국적으로 본다거나 네, 뭐 네. 지방 이런 데들은 오히려 좀 부동산원이 네. 어쨌든 좀 더 낮고 네. 뭐 특정 지역들 아무래도 사람들이 막 투자하려고 하는데 뭐 대출 많이 일어나는데 뭐 이런 데들은 KB 쪽이 그래도 좀 샘플이 많을 것이다. 네, 시장에선 그렇게들 지표를 활용하고 있는 또 것 KB에서 같습니다. 또 대출 기준으로 이걸 또 쓰잖아요. 또.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들에 대해서는 표본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괜히 거기서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럼요. 자기네들 돈 위험하니까 어쨌든 네. 확실하게 또 챙기는 부분은 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그러면 교수님 이렇게 표본으로 한 거 안 보고요. 저는 실거래가만 볼래요. 그건 진짜 매매가 일어난 거니까요. 네네. 자, 그래서 실거래가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학자들은 그거를 보정하는 방법으로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네.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강남구 네. 뭐 논현동이라고 가정하면 논현동의 실거래가를 어떻게 계속 발표하게 되냐면 네. 일단 5건이 일어나는 경우에만 집계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다 하면 5개가 여기 일어났어요. 이 네. 동에. 그러면 다음 달에도 5개가 일어나야 네. 통계로 연달아 잡혀요. 그렇죠. 그럼 5개를 다 잡느냐 그게 아니라 네. 비싸게 산 거 싸게 판 건 다 제끼고 빼고 3개. 가운데 거만 네. 중위값만. 그거 피겨 스케이팅 뭐 점수 매기고 뭐 그런 그런 거네요. 거랑 똑같아요. 그런 거죠. 네. 왜냐하면 싸게 판 건 뭐가 있겠지. 네, 네. 비싸게 판 것도 뭐가 있겠지. 그래서 그 두 개 밑에 거 다 빼고 네. 가운데 중위값만을 가지고 계속 집계했었을 때 네. 그게 가장 적정한 시세가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발표를 하는 게 통상적인데 네. 이 실거래가는 네. 요즘 같은 상황에선 집계할 수 있는 단지가 거의 없겠죠. 거의 없어요. 뭐 서울에서 1000개도 안 팔린다 뭐 이러고 있는데.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거래가만 믿고 그것만 쳐다보겠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이 네. 두 지표가 그래도 잘 팔리고 잘 먹히고 잘 보도가 되는 이유가 실거래가는 또 그런 문제가 있는 안 거예요. 나오니까. 안 나와요. 데이터가. 네. 네. 바로 이러기 때문에 이 지표들을 모두 보실 줄 알아야 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이런 요인이 뭔지를 아시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근데 그 옛날에 그 한국 부동산원 그 데이터들이 뭐 이슈가 되고 막 했던 것들이 그걸 가지고 사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여기 오른 퍼센트가 뭐 얼마 안 된다 뭐 이러면서 뭐 집값 안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괜히 좀 된통 맞고 막 그랬잖아요. 엄청 맞았죠. 네. 그런데 사실 정책을 결정할 때는 민간 데이터를 이용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결국에 한국 부동산원이 정책의 결정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집계하고 있는 통계들은 국가통계법상 네. 국가통계에 편제가 되는 거예요. 네네. 이것은 국가가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반영해야만 할 법적인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통계이기 때문에 이 통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 된통 한번 지적을 받았고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늘린 것이고요. 지금도 계속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동산 통계 지표를 개선할지 논의는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어찌 보면 통계라는 게 가장 중요한 데이터잖아요. 정책을 결정할 때 뭐 그냥 가물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그 통계의 어쨌든 신뢰성이 이제 흔들리면은 정책 자체도 이제 불안해지는 거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높이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예산도 많이 반영했다. 그렇게 네.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 데이터랑 같이 뭐 보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그렇게 할 수는 없나 보죠. 참고 자료만 해요. 그리고 사실 민간 데이터라는 게 100% 어떻게 집계하고 어떻게 특히 보정했는지를 공개를 안 해요. 특히 보정 작업을 공개를 안 하니까 그렇게 될 경우 뭐 KB야 뭐 그래도 국가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는 준 공공기관 같은 우리나라의 네. 책무를 가진 곳이라서 그나마 다행인데 요즘은 그 부동산 거래 사이트들도 나름 지표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들 것들도 민간 데이터고 그럼 도대체 민간 데이터 중에서 뭐는 믿고 뭐는 안 믿고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어떻게 집계했는지도 100% 오픈도 안 돼 있고 그러니 국가는 어쩔 수 없이 한계사항은 있었지만 국가 데이터를 이용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겠죠. 근데 언론은 이게 네. 사실 뭐라고 해야 되나 본인의 어떤 의도에 맞춰서 어떨 때는 한국 부동산원 쓰고 어떨 때는 또 KB 쓰고 어떨 때는 또 부동산 114 거 쓰고 어떨 때는 실거래 지수 가지고 쓰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 디테일한 거 이제 교수님 설명해 주셨지만 이런 걸 잘 모르고 보면 뭐 이렇게 해석하면 또 이런 거고 아니다라고 하면 또 이렇게 반론이 되는 상황인데 이 개인들은 그럼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아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다 봐야 되나요? 다 보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데 이제 언론 보도가 저도 네. 그 여러 뭐 기자님들의 고충을 알아요.
읽고 싶은 섹시한 제목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원은 통계가 변화 없음 그걸 누가 읽겠어요. 근데 KB에서 어느 동네 네. 가격 상승 기세 뭐 전환 뭐 네. 이렇게 됐다. 그럼 이게 보도가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한 기자님이라 하더라도 네. 그때 다른 통계를 인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언론에서 어느 동네 통계상 어떻게 변해됐다라는 지표만 가지고 그 동네가 실제 꼭 그렇게 됐다라고 100% 확증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오늘 제 결론입니다. 아, 그러면 결국에 그래도 한국 부동산 원하고 KB 시세가 그래도 좀 대세니까 그 두 개를 동시에 모을 필요는 있겠네요. 그건 사실 우선은 그 두 개는 좀 같이 가라. 그리고 둘 다 어쨌든 최대한의 보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네. 그리고 실제 실거래가가 지속적으로 발표되는 지역이 있다면 네. 저라면 당연히 그걸 믿겠죠. 네. 실거래가가 뭐 최근에 찍힌 게 있다면 그건 봐야 그럼요. 되겠지만 네. 실거래가가 없다면 어쨌든 지수를 추종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럼 다른 나라들도 보통 이렇게 국가적으로 통계를 매기나요? 네, 국가 단위로 부동산은 특별히 통계를 매겨야 될 가장 중요한 경제적 재화이기 때문에 네. 국가마다 편차는 있지만 매기고요. 대부분 표본을 통해서 추출하는 방식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이제 통계를 집계할 때의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토부의 실거래가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 분들께서 중개업을 수행하고 나서 중개를 한 내용을 실제 관할 그 구청에 등록을 하게 되죠. 실거래가 신고를 등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산이 되게 잘 이루어진 나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실거래가까지도 통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네, 일본이나 이런 데는 이런 전산 이런 게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쩔 수밖에 없다. 샘플 가지고 얘기하자. 샘플 가지고. 이게 일반적입니다. 아, 근데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파트가 뭐 반 이상 되니까 그나마 시세 조사하는 게 쉬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데들은 뭐 단독 주택들 있는 데는 네. 다 내부 구조도 다르고 내장재 다르죠. 수영장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럼요. 벽난로 몇 개인지 뭐 방 몇 개인지 그런 거 다 다를 텐데 네. 오히려 그럼 정확도가 우리나라가 그래도 높은 거겠어요. 정말 송구한 표현입니다만 네. 도시형 국가들 몇 개 빼고는 네. 우리나라 부동산 통계는 그래도 다른 나라에서 벤치마킹하러 와요. 네. 그러니까. 네, 그동안 부동산원에서 그 한정된 인원이 9천 가구를 조사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바로 그런 고충들 때문에 네. 조사를 못했던 건 있었지만 그래도 방법론상에서는 외국에서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로 많이 모니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2022년 이제 10월인데 지금상 통계는 어떻게 지금 추세가 보이고 있나요? 뭐 집값이 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네, 많은 분들이 실거래가 기준이라는 네. 통계를 봤었을 때 이제 10% 가까운 하락을 보이는 곳들이 많이 네. 늘어나고 있어요. 네. 노도강 아. 이런데 10% 가까운 하락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실거래가 좀, 찍혔다. 예, 지금 네. 실거래가 찍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도 거의 뭐 그런 하락 추세가 완연하게 보이고 있고 뭐 안타깝게도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네. 이 대출과 세상 상관없는 세계를 살고 네, 계신 네. 아주 독특한 분들, 네네. 예, 뭐 청담이나 이런 데는 네. 뭐 이번에 뭐 새로운 아주 고급 빌라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한 층에 한 사람 사는 그런 네. 게 하나 또 올라왔더라고요. 네네네. 뭐 거기 갔더니 뭐 100억이 넘던데요. 아니 뭐 서울숲 쪽에도 요번에 한 펜트하우스 하나 계약됐는데 뭐 130억 그러니까요. 신고가 찍혔는데. 그러니까 그런 데는 또 이런 흐름과 또 다른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데는 또 특이한 게 있어요. 어쩌다가 자기가 또 꼭 들어가고 싶은 집이 있거나 네. 꼭 사고 싶은 뭐가 있으면 웃돈 주고 그냥 해버린대요. 그냥 약간 그건 투자가 아니라 그냥 소유. 소유를 하고 싶은 네. 거가 마침 나왔다. 그러면 네. 그냥 좀 그냥 뭐 이 정도 주고 사지 뭐.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러면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저기 새로 생긴 네. 100억짜리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네. 저기 꼭 들어가서 지금 사고 싶은데 급하게 그냥 빨리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한테 5억 싸게 뭐 아니면 8억 싸게 던지고 난 저기 가자. 자 그러면 그게 그 동네 전반적인 시세가 떨어진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가격이 거래되는 그런 특정 지역 같은 경우 네. 고 5억 떨어졌다 4억 떨어졌다가 대세 하락이라고 절대 읽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거래량이 좀 받쳐줘야지. 받쳐줘야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추세라는 게 보일 텐데 그렇죠. 지금은 거래량이 너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여전히 그러면 지금은 통계적으로는
좀 데이터를 좀 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통계적으로는 어려운데 부동산을 저희가 진단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거래량은 결국 하락을 다 인정했고 하락 추세를 다 확인했기 때문에 네. 자신의 전 재산의 거의 7, 80%를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네. 내가 내 전 재산의 30%를 하락해서 던질 수는 없지 하고 들고 있는 거니 네. 이런 상황까지 통계를 해석해서 하락 추세가 맞다. 대부분의 지역들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 요거 하나 질문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뭐 제 주변에도 그렇고 다들 뭐 대부분 거의 재산은 부동산에 거의 다 들어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집이 없는 분들도 전세에 거의 다 들어가 계시거나 아니면 집이 있으면 뭐 주택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자기 실거주 하는데 거의 다 들어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유독 뭐 이렇게 부동산을 사랑하게 태어난 민족인 건지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부동산에만 이렇게 다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일단 그 질문에는 네. 그거는 일단 아니다. 그건 전 세계 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다 사랑합니다. 어쨌든 뭐 집은 있어야 되니까. 예.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네. 약간 인문학적인 얘기도 좀 해드리면 옛날에 미국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이주민들이잖아요. 네. 이민 온 사람들인데 네, 네, 네. 이 신대륙에서 본인들도 이제 나라의 꼴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시민권을 부여할 때 그리고 그 시민권이라는 건 선거권이 부여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투표권. 네. 그런데 이걸 누구를 그럼 시민권을 주고 누구는 안 줄까 했었을 때 자기 땅을 가진 사람들만 시민으로 하자. 이렇게 네.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땅이 없는 사람은 투표도 못 해요. 우리나라 국민도 아니다. 네, 국민도 아니라는 거죠. 네네네. 바로 그런 역사적인 맥락에서 성장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인들도 자기 땅을 갖는다는 거에 로망이 많아요. 집도 집이지만 그냥 토지 네. 이런 거. 네. 아무래도 이제 이주자들이 그렇죠. 많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성공해서 하고자 하는 어. 것들이 바로 그런데 귀결되는 문화가 아직도 있어요. 네네. 그 다음에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죠. 네.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가서 원하는 거. 자기 파란색 잔디밭 있는 네. 앞마당 있는 집 하나. 네. 그게 목표예요. 미나리. 미나리. 미나리 막 맞네. 보면은 맞아요. 땅 사가지고 나 농사할 거야. 맞아요. 네. 바로 그 아메리칸 드림의 꿈이 네. 그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중남미 국가에서 또는 아시아 지역에서 넘어온 많은 이주자들도 네. 자기 부동산 소유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미국은 부동산에 관심은 없고 주식 투자 비중이 높고 네. 한국은 뭐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그런 게 아니라 네. 미국도 관심이 많은데 유달리 한국인들은 부동산에 자산을 많이 실을 수 있었던 환경이 됐던 거예요. 어떤 환경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먼저 첫 번째로는 부동산을 우리가 돈 없어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환경이 한국이 더 좋았어요. 한국이요. 네, 쉽게 얘기해서 저금리 대출. 네. 부동산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데는 국가가 약간 일종의 보조금 준 거잖아요. 다른 거는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네. 저 집 살려고 하면 그럼 언제까지 얼마까지 저희가 대드릴게요. 담보대출은 우리나라가 잘해줘요. 그렇죠. 네. 바로 그게 네. 나름대로 집을 수월하게 살 수 있게 해준 제일 좋은 방편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집을 사니 자산의 70% 가까이가 부동산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게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한국에만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전세제도예요. 네네. 미국은 전세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이 전세제도가 있다 보니 우리가 흔히 하는 갭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집 하나 살 때 그 모든 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전세자금 받아서 사면 돼. 그럼 나는 얼마만 있는 나도 집을 살 수 있겠네? 이런 비율까지 생긴 거죠. 네. 바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 형태로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룸들이 많았었고 그게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귀결이 됐고 또 한 가지 반대로 주식 투자에는 우리나라는 관심의 대상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았었어요. 네. 일단 주식 투자 시장이 열린 기간이 우리나라는 일천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식 투자 시장이 저보로 지금은 공정합니까 교수님 했었을 때 네. 저 100% 동의 안 합니다. 아직도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든가 그들만의 리그인 것들이 상당히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 쪽은 뭐 물론 이렇게 잘 관리하고 감독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어떤 그런 정보나 어떤 뭐 그런 것들 내부 거래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없다고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무슨 일이 네. 터지거나 어디에서 M&A 한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랑 미국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인구 숫자가 작잖아요. 네. 미국의 한 주보다 인구 숫자가 더 작은 경우도 있는 주가 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 달이 건너면 다 알아요. 네네. 여의도 바다. 네네네. 그래서 선배, 후배, 뭐 그러겠죠, 뭐. 뭐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누가 야, 나 지금 어떤 보고서 쓰는데 다음 주에
그거 매각한대. 그러면 형 진짜 하면서 벌써 한 카톡방에 돌아. 옛날에 네이톤 때 돌았어요. 요즘엔 텔레그램? 옛날에 네이톤이었어요. 아, 네이톤. 그래서 네이톤 싹 돌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먼저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이게 그럴 수밖에 참, 없을 수 있겠죠. 네, 이게 참 이 좁은 나라의 특성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보 비대칭성이 꽤 있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을 사기가 좀 좋은 여건도 있었고, 네. 그리고 대안으로 주식이 있었는데 주식 쪽은 아무래도 좀 시장이 좀 형성된 시기도 얼마 안 되고 아직도 좀 뭔가 좀 공정성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네. 막상 투자해봤더니 돈을 막 결국 막 날리고 나오고 맞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해서 부동산 쪽으로 완전히 더 심취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세대들 중에서 아마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식하면 패가망신 난다. 그런 얘기는 뭐 거의 뭐 5살 이후부터 듣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주식 시장이 지금은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네. 너무 투명해졌는데 그래도 그래도 옛날에 주식 투자했었던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 많기 때문에 네. 돈이 잘 안 넘어오는 거예요. 아. 바로 이런 구조적인 요인으로 한국은 부동산의 비중이 높아진 거고 네. 하나가 더 있네요. 한국은 1인 가구 비중이 높아요. 1인 가구 비중. 네. 아, 그러니까 실제로 결국 높죠. 30%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살 집 내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형태로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형태로 자산을 보유해야 될 의무 또는 부담감 또는 강박감이 많아지는 거고요. 네. 근데 미국은 이것도 또 우리의 선입견과 달라요. 미국은 혼자 사는 집이 우리보다 더 적어요. 그래요? 예. 미국은 보통 뭐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혼자 살고 그러지 않나요? 그게 영화에서나 나오는 일입니다. 대부분은 대학교 간 애들. 아, 그런 건가? 그렇죠. 아. 외국 다른 주로 대학교 간 애들. 대학교 가고 네. 직장 얻은 애들 정도. 네. 그 대부분은 부모와 같이 사는 비율이 제일 높아요. 근데 그게 선뜻 이해는 안 되거든요. 그게 전국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국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모습은 뉴욕 이런 데는 많이 뉴욕, 보니까. 맨하튼, DC, 저 실리콘밸리, 시애틀 이런 데 생각하는데 네네네. 미국의 많은 그냥 동네는 그 목조 건물에 아버지 어머니 1층 사시고 그렇죠, 나 그렇죠, 2층 그렇죠. 살고 네. 애 같이 키우고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미국의 시골이라고 하는데도 수억 명이 사니까.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곳은 뭔가 부동산 형태로 추가적으로 내가 담보대출을 받던 뭐 형태로 보유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 그러면 내가 버는 돈 족족 어디에 투자한다? 당연히 주식이나 이런 자본시장에 네. 투자를 하는 즉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이렇게 문화가 좀 달라진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또 미국 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주식 시장이 좀 투명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솔직히 그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드리면 미국은 왜 주식시장이 더 투명하고 한국은 네. 주식시장이 약간 불투명한가요? 네. 자, 이거는 한국은 아직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경영 방식이 오너 경영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이미 회사가 설립된 지 벌써 한 100년, 200년 된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네. 3세, 4세까지 가다 보니 그 설립자 집안은 그냥 경영에는 관심 없고 주주. 나름 주식 지분을 네. 가지고 있는 전문 투자자, 뭐 네, 네, 네. 비중 있는 투자자 이 정도예요. 네. 근데 이분들은 그럼 입장이 달라지는 게 어떻게 되느냐? 미국의 오너 집안들은 이미 경영에 관심이 없고 네. 주식만 가지고 있으니 네. 배당해줘. 네. 주가 좀 띄워. 아. 이게 관심인 거예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 거기는 어떻게든 전문 경영인들이 네. 주가를 보면서 우리 회사 주가 떨어졌는데 이거 빨리 올려놔야겠는데 이걸로 경영에 지침을 삼아요. 네네네. 그러니 주식 투자할 때 좋은 성과를 내기가 좋겠네요. 좋겠죠. 네. 근데 우리는 오너 경영이니까 네. 내 돈이 회사 돈이고 회사 돈이 내 돈인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를 내가 팔고 없을 것도 아니고 네. 주가를 띄우기보다는 그냥 회사에 배당을 많이 주기보다는 그냥 회사에 놔도 배당 줘봤자 나 말고 다른 주주에게도 돈이 가는데 배당을 안 주고 월급을 올려라. 월급을 내 올리고 월급을 올려. 그리고 사내 유보로 놔두면 판공비 높여. 판공비 높여. 내가 법카드 법인카드 쓸게. 하나 더 줘.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배당 성향이 지극히 낮잖아요. 네. 오너가 배당을 왜 받죠? 그냥 법카 쓰면 되지. 그렇죠. 네. 그것도 그렇고 뭐 배당하면 또 세금 떼고.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절대 그 주주 친화적인 구조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이제 시대가 좀 흘러서 네. 이제 4세가 넘고 5세가 넘으면 요즘은 뭐 흔히 말해서 준 재벌이나 재벌가 집안의 뭐 자제분들 중에서 뭐 뮤지컬 배우를 한다든지 뭐 다른 걸 하는 네, 사람들 네, 많지 네. 신경 안 쓰는 데가 많잖아요. 네, 네, 네. 우리도 언젠가 미국처럼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거기까지 못 갔기 때문에 네. 이렇게 우리나라 주식시장보다는 미국 주식시장이 훨씬 성과가 좋더라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돈 되는데 사람들이 돈을 넣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부동산이 좀 주식보다는 좀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그렇습니다. 판단하는 거고 미국 쪽은 그래도 주식이 좀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예. 판단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간간히 그 정치권에서 네. 유권자들 표 얻으려고 네. 가끔 주택담보대출을 그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까지 낮춰주거나 한도를 늘려주거나 네.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 특히 대표적으로 그래서 큰 사단이 났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네네. 자, 이거는 부시 대통령이 자신들을 좋아하지 않는 공화당을 좋아하지 않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어야 되는데 집 사라. 집 살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만든 법안이 이름도 딱 정해져 있죠. 아메리칸 드림 액트였어요. 드림액트. 미국의 네. 꿈을 실현해주는 법. 그게 뭐냐? 아, 신용등급이 안 돼도 담보대출 해드릴게요. 너 땅 가질 수 있어. 얼마나요? 거의 90% 이상 해드릴게요. 네. 세상에. 그리고 하나 사셔도 또 해드릴게요. 얼마나요? 90% 이상요. 개 이름으로 집 사고. 맞아요. 그런 경우까지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을 급격히 늘려줬죠. 그때 그게 바로 표밭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네. 마치 우리 예전에 특정 정권에서 돈 없어도 집 살 수 있게 해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대출을 막 강제하고 네.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사실 우리 내수 경제가 안 좋고 수출이 안 좋아서 건설 경기 살려가지고 어떻게든 좀 뭐 해보려고 했던 정책이랑 그러니까 네네. 항상 부동산 문제는 정치와 관련이 커요. 정치가 꼭 정책을 또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그거에 따라서 막 휘둘리니까 예. 부동산 시장이. 그래서 미국은 바로 이렇게 차상위 소득계층에 준하는 사람들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다가 큰 사단이 나고 갑자기 주택담보대출의 그 한도나 여러 가지 허들들을 다시 확실히 높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부동산을 취득하기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 우리나라는 자산 비중의 부동산이 많고 네. 미국은 또 다시 어려워졌고 네. 그러니 거긴 또 주식 투자해야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도시에 사는 분들은 어쨌든 뭐 자가 비율이 낮을 것 같고 뭔가 월세를 사실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시골이라고 해야 되나 뭐 상대적으로 뭐 워낙 땅도 넓고 인구 밀도도 우리나라보다 낮으니까 아마 뭐 웬만한 좀 중소도시에는 집 사는 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수준의 일 것 같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는 되게 막 집 가지고들 힘들어하는데 미국은 그럼 주거는 아주 안정돼 있고 되게 그냥 자가 아니어도 그냥 다 편하게 사는 거냐? 근데 도시나 이런 데들은 또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거기. 맞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문제인 건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그 나라의 메트로폴리탄 역할을 하는 우리로 따지면 서울 같은 서울 미국으로 수도권 따지면 같은데. 뭐 시애틀, 애틀란타, 뭐 네. 휴스턴, 뭐 뉴욕, DC 이런 데에 사람들이 몰려가는 추세가 공고해요. 지속적이고 네. 일본은 동경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은 주택난이 심각해져요. 어. 근데 반대로 바깥은 빈집만 늘어나고 네. 그러니 거기는 렌탈을 싸게 해주겠다 제발 집만 비우지 마라 해도 사람이 안 오는데 이 학고방 같은 이 집이 하나가 얼마입니다 해도 그쪽은 막 몰리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인 거예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어떤 그 대도시 도심지에는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맞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굉장히 상반된 흐름이 있죠. 네. 방금 말씀 주신 그런 동네는 이미 나는 이제 거기서 못 살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뉴욕 같은 경우는 저기 좀 떨어져 있는 뉴저지에 가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대표적으로 제가 좀 있었던 DC 같은 경우는 DC는요 너무 비싸요. 저 같은 사람이 못 삽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떨어져 있는 메릴랜드 여기에서 아침에 출퇴근하는 길이 줄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진짜 추석 연휴 때 우리 그 귀경길 같은 그 수준으로 막혀 있어요. 물론 지하철로 가기도 하는데 미국인은 네. 기본적으로 무조건 뭐 네, 문화가 또 운전하잖아요. 차가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거의 귀경 행렬이에요. 출퇴근 시간대는. 근데 그러면은 불만이 없나요? 그래서 더 집을 해주고 싶어도 네. 지을 땅이 없잖아요. 아니 그 안에도 좀 이렇게 좀 주택을 좀 포기하고 좀 아파트를 올리고 하면 되는데 그것도 문화에 또 안 맞나 보죠. 문화가 아니라 이게 다 또 불편한 진실인데 미국의 그런 금싸라기 땅들은 네. 다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 법인도 또 특정 어떤 뭐 부동산 재벌 집안이라든가 네. 어떤 대규모 자금을 가진 어떤 회사들이 운영하는 곳이라서 이게 뭐 쉽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분양하고 그냥 이렇게 개인한테 팔아서 끝내는 좀 분위기인데 미국이나 이런 데들은 이제 거대 기업이 그냥 가지고 있죠. 몇 천 채, 몇만 채 다 네. 가지고 운영하면서 그냥 임대료만 그냥 받는 기업형으로 거죠. 네. 월세 받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대규모 개발하고 싶어도 그걸 그 회사가 그걸 원하지 동의해주지 않는데. 않으면 안
하는 거야. 그러네요. 자기들이 개발하면 오히려 손해낼 수도 있고. 맞아요. 월세 내고. 그동안 임대료 돈을 우리는 어떻게 할 건데 보상해줘. 그럼 단가 안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개개인이 다 쪼개져 있으니까 담합이라는 게 안 된다면은 거기는 오히려 그냥 내가 이쪽 다 가지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 결국에 이게 세계적인 문제라면 해결 방법은 없나요? 이게 이제 국가마다 이제 상황이 달라요. 부동산이라는 게 망고불변의 정의 같은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학고방 같은 땅밖에 없는 도시 국가들, 네. 홍콩과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네네. 아예 처음부터 부동산은 개인의 것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공공 영역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넣어버렸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홍콩 같은 경우 물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나 조그마한 별장이 뭐 100억대 별장도 많이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전체 주택 공급 중에서 30% 이상이 공공주택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이 조그만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처음부터 인정하고 공공 영역에서 계속 그걸 제공해 줄 수 있는 룸을 처음부터 많이 만들었는데 그건 그렇게 됐고 네. 그리고 미국이나 호주나 아니면 뭐 캐나다 이런 곳은 처음에는 이렇게 한 곳에 몰려 살 줄 모르고 국토를 빨리 발달시키는 게 국가가 부유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깃발 하나 나눠주면서 네. 저기 가서 네가 깃발 어. 꽂으면 저거 네 네 땅이야. 거야. 그러면 그거 이제 네가 개발 열심히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거 지금은 그냥 잡초만 자라는데 거기서 밭 일궈서 빨리 네. 농사져. 네, 그럼 네. 국가가 부유해지잖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땅을 막 나눠줬어요. 땅은 개인 거라는 걸 철저히 지켜주고 철저히 그거를 옹호해주는 법안과 제도를 만들어서 진화 발전했는데 네. 갑자기 사람들이 그런 데는 가지 않고 마치 싱가포르 같은 이 좁은 땅에 다 몰려 살게 희망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는 그 역사적 맥락 때문에 우리 내 거라고 줬던 것을 뺏어서 그렇죠. 공공임대주택 지을 겁니다. 이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보상해주기엔 금액이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이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많은 유럽 국가와 아니면 일부 이런 선진국들 중에서 네. 이런 메트로폴리탄 도시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이유가 이런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판단이 정책적 판단이 바뀌어 버리다 보니 못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광복 이후 해방 이후 빨리 부유해지려면 네. 어디 그 조그만 땅이라도 개간해서 농사지어 해서 다 개인적인 토지로 인정을 많이 해줬어요. 네. 그래서 국토가 여기저기 막 산업단지 조성되고 막 발달이 막 됐죠. 집 짓고 살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유재산을 많이 보호를 해줬는데 이제 그 저쪽 지방에는 안 사는 동네도 많고 서울이나 수도권 어느 동네에만 와서 살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여기 그런 곳을 다시 재건축 재개발할 때 뭐 공공 임대주택이나 이런 거 많이 넣겠다 하면 또 집값 떨어진다고는 또 푸념도 나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네네.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좀 다르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처럼 큰 나라들이 했던 그 땅에 대한 뭐 고민들의 변경 이런 게 우리도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근데 결국에 지금 뭐 도심지나 뭐 서울 이런 데에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이 아무리 돈을 모아도 살 수가 없는 수준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다른 나라들도 거의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뭐 일본이라고 해서 도쿄에 집 뭐 핵심지에 막 그냥 가볍게 살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 방법은 없는 건가요? 결국 오지 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지금 선택한 대표적인 방식이 네. 일단 그 광역 어떤 철도나 철도 뭐 이런 우선은. 노선으로 일단 출퇴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일단 제시해주고 있고요. 시간을 좀 단축시켜 주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미봉책을 하고 있고 네. 재작년에 있었던 외신 기사였는데 실리콘밸리도 작년 재작년 뭐 정말 붐이었었잖아요.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렸으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창업하겠다 뭐 아니면 신사업하겠다라고 해서 실리콘밸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임대료가 더 올라갔겠죠. 네. 그러다 보니 또 그 임대료를 못 내는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앉아서 네. 실리콘밸리 여기저기 인변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집이 없어가지고. 집이 없어서 화장실을 못 이용하니 그냥 네. 도로에서 볼일을 본 거죠. 연봉 막 2억, 3억, 5억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뭐 집이 없으니까. 자, 그런 황당무계한 일들이 네. 일어나고 있는데 대안은 아직 없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죠. 한정된 토지라는 거에 사람들이 몰리는데 그걸 못 오게 하든지 아니면 왔을 때 뭐 집을 많이 지어주든지. 근데 이게 쉽게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빨리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냥 다들 그냥 어떻게든 그냥 최소한의 어떤 대응을 해가면서 그냥 하고 있는 건가요?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을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네. 또 어떤 배우지에 좋게 조성을 해주는 방법들을 또 선택하는 나라들이 좀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크게 성공한 부분이 두 군데예요. 판교랑 구로 디지털 단지. 사실 우리 구로 디지털 단지가 무슨 성공이에요, 교수님 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요, 구로 디지털 단지는 옛날에 한국에선 봉제, 재봉, 미싱 뭐 이렇게 전봇대 붙어 있는 네네. 그런 염색하고 그런 공장들이 즐비했다가 지금은 한국의 스타트업이라든가 ICT 관련한 회사들이 네네네. 즐비한 것으로 천지개벽이 일어났어요. 이런 사례도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판교도 사실 뭐 20년 그렇죠. 전에 판교랑 지금 다르잖아요. 그렇게 분산 수용하는 데를 좀 많이 기르는 데가 있고, 또 한 가지, 도심지에 어느 곳이 빈집촌으로 아주 전락이 돼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거기가 다시 새로운 싹이 자랍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곳이 베를린이에요. 네. 베를린은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서독 베를린, 서베를린에 있던 네. 베를린 공대라든가 이런 데 있던 명망 있는 엔지니어 또는 창업가들이 원래 학교 근처에서 석박사 과정 하면서 창업하면서 교수님의 지도 편달 아래 계속 뭘 하고 싶은데 네. 나 다른 동네 가서 사무실 얻기는 어려운데 우리 베를린 너무 집값이 비싸서 했는데 네. 이 장벽이 무너지고 네. 동베를린이 갑자기 터진 거예요. 그런데 이 동베를린에 살던 원래 원주민들은 네. 이 베를린이라는 게 우리로 따지면 세종시 같은 곳이거든요. 행정도시예요. 네. 여기서는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함부르크나 뭐 저기 프랑크푸르트라든가 이런 데로 가면 자기가 바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네. 데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동독에서 받았던 일자리에 비해서 몇 배 돈도 높은 많이 주고. 네. 네. 그러다 보니 동베를린에 있는 집을 비워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베를린 바로 도보로 네. 10분 걸어가면 빈집이 많아. 네. 그래서 그 빈집에 자기 그냥 오피스 차리고 화실 열어놓고 네. 문화 체험 이런 공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먼 미래를 도모하는 아주 로우한 뭐 임대료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거기서 그걸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동베를린 지역의 상당 부분이 유럽에서 가장 문화예술가들이 많이 체류하는 공간이 됐고, 그리고 유럽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곳 중에 하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에도 그렇게 좀 뭔가 뭐 좀 낙후가가 되고 있는 어느 지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 지역에서 또 그런 독특한 싹이 틀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뭐 특수성, 장벽이라는 어떤 네. 특수성과 이제 네. 바로 옆에 이런 땅이 있게 된 어떤 그런 것 때문일 것 같기도 하고. 네, 결국에는 이게 참 문제 해결이 어렵죠. 결국에는 쉽지 그래서 않습니다. 이거는 결국에 정치인들이 뭔가 새로운 대안 제시를 해서 여기 안 살아도 되게 해주는 거. 네, 아니면은 확실한 교통을 제공을 해가지고 시간대를 확실하게 단축시켜 주든지. 아니면 뭐 교통의 어떤 뭐 대중교통을 뭐 활성화 더 해가지고 뭐 같은 거리라도 좀 더 좀 빨리 갈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정책적으로 해결은 해야 되지만 쉽지 않다. 아직까지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겠네요. 우울한 결론을 내시고 그럼 결국에 우리나라는 계속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좋아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네. 계속 부동산을 좋아한다는 좀 너무 우울한 주제인 것 같고. 네, 이런 분위기는 뭐 당분간 바뀌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신 것 네. 같습니다.